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문 PD 한PD입니다. 주말에도 세계의 금융계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18일 현지 시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합의가 꿀 이루어지거나 그 전에 성사될 수 있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리는 그 시장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능하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인수 합의 그러니까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거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UBS가 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협의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고 합의에 거의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1조 3천억 원의 인수를 제안했다. 인수를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파이낸스 타임스의 기사가 속보로 떴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밤 내로 그러니까 오늘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크레디트 스위스가 만약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은 리만 브로더스 급의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관리 자산 규모가 하나로 2천조 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 파산 나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은행만 작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들까지 다 연관돼 가지고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직원만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그러니까 만약 파산하면 제2의 리만 브로더스, 베어스 스톤이 아니에요. 리만 브로더스급 같은 핵폭탄급 충격이라는 거야. 실리콘밸리 뱅킹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일종의 그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 그리고 어떤 지역 은행이 한 개지만 이거는 전 세계 9위급 10위 안에 드는 급이라 리먼 브라더스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JP 모건이 베어스 스톤과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하면서 패키사이클을 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JP모건이 베어스톤과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즈와 규모가 더 크다는 거예요.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그 사태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상품에서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가상화폐, 부동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한 상품. 그 투자한 상품이 뭐예요? 국채. 미국의 국채에서 지금 부실이 나면서 손실이 나면서 미실현 손실이 나면서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리 핑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도산이 난다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다른 은행도 이제 미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 국채 산 거에 대해서도 손실이 나고 뱅크런이 나고 그래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의 금융계가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음모론적 시각에서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킹 부도를 일부러도 내었다라는 얘기도 내었다라는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오는 그런 배경인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의 경우죠. 이제 세계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죠? 우리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 버블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버블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버블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버블이 어디에 있겠냐면 부동산에서 버블이 낀 거예요. 그죠? 버블이 꼈다는 얘기는 그곳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에요.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 기본이 서울의 이제 역세권은 10억, 그리고 뭐 잠실은 뭐 20억이 이미 넘었고, 그리고 강남은 30억이 넘었고, 자,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뭐 지방도 이제 내려가면 6, 7억, 8억 막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에요. 뭐 평생 집 하나 사가지고 집을 사서 그 빚을 갚는데 평생 전력을 다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그 버블이 이제 우리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버블이 끼는 사이에 엄청난 그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많은 그 부동산 PF가 발행이 된 거죠. 어떤 사업을 벌렸어요? 많은 사업을 벌렸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얼마나 많이 졌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아파텔, 그다음에 뭐 입지가 별로 시원치 않은 지방 아파트들,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벌렸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부동산 PF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줬는데, 지금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거의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간신히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만 지금 분양이 되잖아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또 되지도 않아. 그죠? 서울도 수도권도 당연히 안 되고, 비싸니까 안 되고,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산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거의 뭐 이걸 진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있거나, 그다음에 부동산 PF 차안 발행이 안 되고 있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PF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뭐 그 수치상으로 봐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7만 5천 채가 넘었잖아요. 아파트만 7만 5천 채. 그럼 뭐 다른 거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지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부실이 부동산 PF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게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연결고리, 자, 우리의 금융위기, 금융파산이 일어나면 부동산 PF가 1순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지금까지는 어떤 세계의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번 주부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냐? 바로 부동산 PF에서 터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1금융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매 대출이잖아요. 그죠? 소매 대출이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여기서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터지겠죠. 미국이 터지면 우리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 또 1금융권까지 이게 번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굉장히 급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경우도 분명히 뭔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는 막 그냥 규제를 완화하는 거야.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사실 뭐 눈치 볼 사항도 아니에요. 보세요. 뭘 규제 완화했냐면 중도금 대출 전면 규제 완화를 했어. 그러니까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살 때는 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다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어요. 이거 예전에 할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에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도 없어요. 이제 뭐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와 상관없이 가격의 60%까지 대출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DSR도 폐지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집이 안 팔리면 이제 막 해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것도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직은 집값이,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그 데드캣 바운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제 규제가 별 의미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이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가 가장 취약한 고리로 우리의 경우 부동산 PF를 꼽고 있어요. 실제로. 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SVB 사태로 문제가 나타난다면 중소형 건설사에서 일단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PF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자, 지금 이제 PF 발행을 해서 차한 발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지금 금리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도 없고 그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분양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건 뭐 시간 문제지. 이 대부분의 건설사,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 부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 실제로 지금 몇 개 회사들 부도 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 그 사장님들 사장 중에는 또 자살하시는 분도 나타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PF 노출에게는 대출, 그다음에 지급보증, 유동화 증권 요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서울밖에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양이. 지방의 아파트 분양하면 뭐 아주 입지가 좋고 싼 아파트 외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PF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부실 누적액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한국금융연구원은 비은행권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91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실한 금액이 위험 노출액이 191조 7천억 원이라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채권 시장이 그냥 죽을 쓰는 거야. 신용이 경색돼 가지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그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주질 않아요. 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민간 채권 시장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팔리는 거는 한전채밖에 없는 거야. 한전채, 국채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이러면 그렇게 되면 우린 외환위기가 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죠. 외부 환경은 안 좋게 되고 있죠. 우리 경제는 지금 비상경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집을 20억 주고 사고 30억 주고 사고 이 버블 시대에 그 끼었던 가격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완전 자살행위야. 절대로 사시면 안 돼, 지금.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 지금은 현금화해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자 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마련해라. 자,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는 거의 우리의 경우 70%, 80% 금융위기야. 현재 저는 이건 완전히 금융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191조 7천억이 위험 노출액이 나갔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분양되는 게 없잖아. 그죠? 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하면 팔려요? 안 팔리잖아. 서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하면 팔리냐고? 안 팔리죠. 그런데도 막 지금 지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하잖아요. 그거는 그동안 진행하던 거니까 하는 건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계속해서 오염 신호가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를 UBS가 인수를 해서 그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건 그 은행의 문제만 해결이 된 거야. 제2의 제3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레리 핑크가 얘기했잖아요.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 줄줄이 나온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게 목표잖아요. 연준이 그렇다고 여기서 저 크레디트 스위스가 망하니까 절대로 금리를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가겠다.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니까.
자, 그렇게 나오라고 자꾸 신호를 주고 그 월가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전부터 나오는 이 명언이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자꾸 연준에 맞서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2, 제3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터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분양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거든.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터질 게 부동산 PF라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PF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 자,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규모가 고위험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규모예요. 그게 17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담보의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파트 외 사업장, 그러니까 아파트 외 사업장이에요. 대출 규모가 55조 7천억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72조 정도가 고위험군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72조가 이제 줄줄이 터지는 거야. 자, 이제 이게 이런 그 부동산 PF 발행을 이런 대출을 해준 곳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 2금융권이라는 거야. 자, 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 그런 데라는 거야. 그런 데서 사업 다각화, 수익성 제고 노력을 위해서 PF 대출을 대폭 늘렸다는 거야. 증권사도 돈이 되니까, 그죠? 보험사도 돈이 되니까, 그냥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도 뭐 신축 빌라 질 때 대출해줬잖아요.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대출해주면 그게 바로 PF예요. 자, 근데 요즘 빌라가 팔리냐고. 안 팔리잖아. 그죠? 전 안 팔리잖아. 그다음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팔리냐고. 지방의 오피스텔이 팔리냐고. 안 팔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19일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보증한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PF 차입을 위해서 보증한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자, 현대건설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야. 전년 말에 7,111억 원인데 한 1조 5,802억 원. 자, 유형별로 보면 대출 유형이 7,990억 원을 대출해줬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게 7,112억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자, 전년 대비 보증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며 위험성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이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이나 롯데건설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우수한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저 서울에 인기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이런 데서 이런 대출을 해줬거나 보증을 했거나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업성이 없는 곳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나마 대형 건설사는 우수한 사업장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는 있죠.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0.9%에 이르는데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8.2%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연체율도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PF가 부실 우려가 되니까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이 제2금융권의 집중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부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뱅킹론 그리고 폼 뱅킹론이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저축은행이 부실하다고 소문이 나더라. 그러면 폼 뱅킹으로 거기 있는 돈을 다 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은행은 그냥 파산하는 거야. 그런 사태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은행 한 은행에서 이게 일어나면 그게 급속도로 번질 것을 정부는 우려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폼 뱅킹론이 세계 1위야. 모바일 뱅킹 그 이용률이 세계 1위야. 그렇기 때문에
폰뱅킹론이 가장 쉽게 날 수 있는 나라라고 그걸 정부가 걱정하는 거죠. 한국에서 모바일 뱅킹 활용은 2015년 전체 은행 거래의 11.7%였는데 지난해에는 39.7%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뱅킹론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로 크레디트 스위스는 어쨌든 뭐 결론이 날 분위기예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제2의 제3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질 경우에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를 올렸을 때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6,200억이니까 그것에 따라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는 은행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계속 어떻게 메꿀 거냐고. 이제 지금은 대형 은행들이 예금을 해주면서 그걸 메꿔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주식으로 보면 잠깐 반등을 주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제2의 제3의 크레디트 스위스의 어떤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지금은 현금화를 많이 하셔야 돼. 현금화 하시고 이 금융위기에 대비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부자가 될 기회예요. 이럴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은행들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면 우리 은행들 어떤 소형 증권사 이런 좀 막 안 좋은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잘 보셔가지고 정말 금융위기가 와서 그런 문제가 됐던 그 은행들의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그런 주식들 사시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IMF 때 그랬잖아요. IMF 때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이 몇 배 갔냐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쳐다볼 것도 없어. 부동산 시장은 가장 버블이 많이 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버블이잖아. 제일 무서운 게 부동산 버블이라니까.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부동산 PF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지금 우리는 완전히 버블 경제에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 수출로 봐도 꼭지를 달려왔고,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도 진짜 강남에 40억을 찍었던 거고, 잠실도 한 27억 28억 찍었던 거고, 전혀 찍을 수 없는 가격을 찍은 거야. 2006년도에는 50% 올랐던 게 그때도 버블이 한참 낄 때도 50% 올랐던데 많이 꼈는데 이번에는 250%가 올랐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버블의 세계적인 버블 현상에 같이 버블이 꼈던 거라고.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증상들을 제가 이제 명품 슈퍼카들 그런 차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졌잖아. 최근에 작년부터 버블 경제가 일어나면서. 자, 그게 어떤 우리 버블 경제의 피크가 아니었을까. 일본이 버블이 거치기 전에 피크를 칠 때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현상을 차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슈퍼카들이 코인에서 돈 번 사람들 슈퍼카 몰고,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 슈퍼카 몰고 그런 게 이제 나타났던 거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또는 어떤 투자에 실패해서 한 가족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게 다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야. 빚을 내서 투자해서. 그리고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OECD 중 1위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 버블 경제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게 꼭지를 친 거야. 자,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벼줬어. 지금 은행이 망하는 걸 벼줬어. 그러면 그게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 나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뭐로 논쟁을 하냐고. 이미 온 거야. 저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시간을 그나마 지금은 주고 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그 법을 치고 내려오는 집을 사러 가냐고. 지금 여러분 지금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타임이 아니야. 예? 절대 그걸 아셔야 돼.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타임이야. 예? 그 지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샀던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샀던 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샀던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더 사면 되잖아. 그죠? 더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대한 이런 아직은 금융위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런 시대가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냐고. 그죠? 자주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금화했다가 제가 나중에 이게 이제 바닥이다. 이게 이제 바닥이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죠. 뭐 상담을 해드리던 그럴 때 부자가 되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실행을 하셔서.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 가난해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는 거야. 잘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돼. 자, 제가 계속해서 요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